2학기 때 수학 경시를 봤는데 저희 반에 무려 18명이 상을 받았어요. 몇 명 중에요? 30명 중에 100점이 10명이 넘어요. 아. 예, 다른 반은 5명도 안 되는 반들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저는 이 루틴을 아주 꾸준하게 학부모 총회 때도 막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이런 정서가 있는 아이들은 뇌파가 알파파가 아니라 베타파가 나와요. 베타파가 나오는 상태에서는요, 집중력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공부를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한테 아이들은 뇌파가 알파파가 많이 나와요. 알파파가 나오는 아이들은 집중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학교를 옮겨 다니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까지 하는 거 보잖아요. 어떤 아이들이 나중에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가느냐 이렇게 보면은 안녕하십니까. 자녀교육에 꼭 필요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가른패밀리 브루스피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상위권 아이로 만드는 초이 완성 공부법칙의 저자이신 송재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송재환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초등 교사로 27년째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요.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0여 권 이상의 책을 그동안 출간을 했었고요.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공부법이라든지 독서법 관련해서 강연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권 아이로 만드는 초이 완성 공부법칙. 특별히 초등학교 2학년을 꼽아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한 2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혹시 PD님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하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의지력? 제가 볼 때는 예. 상위권과 하위권 아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습관의 차이다. 학교 현장에서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 공부 잘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 공부 못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내 자녀를 한번 보세요. 내 자녀를 보면서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한두 가지라도 야, 이건 정말 이 아이를 공부 잘하게 만드는 습관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그 습관이 있는 아이들은 하나같이 다 공부를 잘해요. 그건 분명해요. 한 번도 근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한 가지도 공부 잘하는 습관이라고 내세울 만한 자랑스럽게 이렇게 하세요. 그럼 제 아이처럼 공부 잘합니다. 이런 습관이 없다니까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대표적인 습관은 뭘까요?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는 아이와 예.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는 아이. 누가 더 공부를 잘할까요? 이거 당연히 집중. 당연히 공부 잘하는 예. 아이들은 공부 시간에 집중을 잘하죠. 근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집중을 못해요. 집중을 못하고 뭐 할까요? 그때 뭐 딴짓. 딴지청을 갖다가 계속 부리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뭐 돌아다니면서 원정 다니면서 하고 그다음에 조금만 뭐 하면 선생님 화장실이요. 화장실 갔다가 금방 돌아오지도 않아요. 화장실 차사를 파견해야 된다니까요. 안 돌아와. 차사 파견하면 차사도 안 오잖아요. 그리고 뭐 조금만 하면 선생님 여기 보건실 가야 된다. 여기 보면 뭐 어디가 아프다는 건지 그렇게 계속 거리를 만들죠. 제가 이제 저희 반 아이들 같은 경우 아침에 독서를 시키거든요. 네. 근데 독서를 잘하는 아이와 독서를 주우라고 안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더 공부를 잘할까요? 당연히 뭐 독서 잘하는 아이가 당연히 공부를 잘하죠. 독서를 하는 아이들은 매일 아침마다 습관적으로 계속 독서를 한다고요. 예. 근데 안 하는 아이들은 어제도 안 했고 오늘도 안 했고 내일도 안 할 거예요. 왜? 그런 습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잘하게 만들려면은 습관을 들여줘야 예. 되는데 문제는 네. 10살이면 늦는다는 거. 습관 외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학년과 연관지어서 공부 정체성이다. 정체성. 혹시 PD님 공부 정체성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공부 정체성은 진심으로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뭐냐면은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요, 공부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과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에 따라서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 정체성이 긍정적으로 형성이 된 아이들이 있어요. 나는 공부 잘해. 나는 잘하는 아이야.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공부 정체성이
부정적으로 형성이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나는 공부 못해. 원래 못해. 나는 잘 못할 거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는 아이들은 절대 공부 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공부 정체성이 언제 형성이 되느냐? 바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형성이 돼요. 제가 3학년 아이들 가르치는데 수학 단원평가가 시험지 나눠주면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선생님, 저 전화 좀 엄마한테 할 수 있을까요? 이 100점 맞은 이 기쁜 소식을 초조와 우울과 불안에 어둠에서 떨고 있을 엄마한테 빨리 전해야 돼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계속 생기는 건 뭐냐면은 공부 정체성. 이게 한번 형성이 되잖아요. 잘 안 바뀌어요. 고착이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 2학년, 3학년 거치면서 거의 고착이 되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들으면서 너무 공감이 되는데 이런 거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부 습관을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네.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다면 네. 한번 꼽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우, 무슨 목숨까지 걸어요. 목숨 걸어야 목숨 돼요. 걸지 마세요. 사소한 거에 목숨 걸시면 네, 안 되고요. 절대 사소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22가지 법칙을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을 묻는 것 같아요. 책에서도 1법칙으로 나온 거 있는데 관계의 법칙. 제 1법칙으로 제가 소개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뭐야, 뭐 공부 얘기하는데 왜 관계 얘기야. 근데 진짜 중요하거든요. 미국의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인생에서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1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를 한 사람들한테 어떤 질문을 했냐면 당신은 왜 인생에서 실패했습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85% 정도가 뭘 꼽은지 아세요? 나는 관계에 실패했기 때문에 인생에서 실패했다. 특히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모와의 관계잖아요. 이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아이들은요, 절대로 학교 와서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도 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은 아이들은 기본적인 정서가 뭐냐면은 불안이에요. 불안이고, 그리고 분노고, 불만족이고 이런 정서들로 가득하다고요. 이런 정서가 있는 아이들은 뇌파가 알파파가 아니라 베타파가 나와요. 베타파가 나오는 상태에서는요, 집중력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공부를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한테 사랑을 충분히 받고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뇌파가 알파파가 많이 나와요. 알파파가 나오는 아이들은 집중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와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이를 공부를 잘하게 만들고 싶다면은 물론 다른 거 다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나와 자녀와의 관계를 먼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진짜 내 아이와의 관계가 좋은가? 내 아이는 나를 보면서 아, 나는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아이들한테 이런 조사를 저 가끔씩 해봐요. 부모님이 좋을 때, 싫을 때를 갖다가 조사를 해보면은 부모님이 좋다라고 생각할 때는 진짜 아이들별로 다양해요. 어떤 아이는 용돈 줄 때, 어떤 아이는 같이 산책할 때 뭐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싫을 때는 변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아이들은 너무너무 싫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이거 부부관계가 안 좋다라는 거죠? 그쵸. 이거 부부관계가 안 좋다라는 건데 이때 아이들은 뭘 느끼겠어요? 엄청난 불안감을 느낀다고요. 아동심리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 싸울 때 어느 정도의 아이들이 불안감을 느끼느냐? 전쟁이 났을 때 불안감. 자, PD님 상상해 보세요.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한가롭게 앉아서 내가 오늘 좀 수학 공부를 좀 해볼까? 이러겠어요? 절대 안 되죠. 절대 공부 못 한다고요. 그런 불안감으로 집중력이 생길 리가 없다고요. 부부가 먼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가 행복감에 느껴서 뇌파가 알파파가 나오고 그 알파파가 나오는 상태에서 평안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다. 저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에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의 법칙이라고 소개를 드린 것 같은데,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루틴을 만들고 실천해 가면 어느새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좋은 부모라는 건 뭐냐면은 좋은 루틴을 설정할 줄 알고 좋은 루틴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부모다. 참고로 저는 저희 반 아이들에게 강조를 하는 루틴이 몇 가지 있어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건데 뭐냐면은 30분 책 읽기.
그 다음에 30분 수학 공부. 이건 매일 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매일 해야 된다. 왜냐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30분 책 읽기도 30분 루틴이 있어요. 뭐냐면은 앞에 전반부 5분 큰 소리 내서 읽기. 소리 내서 읽어라. 5분 동안. 그 다음에 20분 동안에는 눈으로 책을 읽고. 그다음 나머지 5분 한 줄 소감을 써라. 오늘 내가 읽은 그 책 내용에 대해서 한 줄 소감 공책에다 적게 하는 거. 딱 그게 30분 루틴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꼭 지키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수학 공부 30분 루틴은 처음에 5분 연산 훈련을 해라. 연산을 연습을 해라. 왜냐면은 초등 수학에서는 수연산 영역이 절반 이상이거든요. 그렇죠.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연산은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연산 훈련을 해서 연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20분은 수학 문제집을 풀어라. 문제집을 자기가 집중해서 풀 수 있는 분량만큼 풀고 나머지 5분 채점하고 틀린 거 다시 풀어보고 이게 또 30분 루틴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30분 루틴을 매일 하게 하는 거죠. 집에서? 예, 집에서 매일매일 하고 부모님 확인 받아오고 저도 이제 매일 확인하고 이걸 매일매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매일 꾸준하게 하는 아이들 2학기 정도 가서는 반드시 잘하더라. 2학기 때 수학 경시를 봤는데 저희 반에 무려 18명이 상을 받았어요. 몇 명 중에요? 30명 중에 100점이 10명이 넘어요. 예, 다른 반은 5명도 안 되는 반들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저는 이 루틴을 아주 꾸준하게 학부모 총회 때도 막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루틴을 설정할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내 아이의 능력치를 벗어나게 버겁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작심삼일이 돼서 꾸준하게 못 가죠. 아이도 해볼 만하다.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된다. 예, 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걸 꾸준히 해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놀이의 법칙. 부모님들 같은 경우 제가 참 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세요. 요즘 아이들 놀 시간이 없어서 없죠. 못 놀잖아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아이들은 놀면서 큰다. 그런데요, 저는 그 말을 바꿔야 돼요. 놀면서 큰다는 말이 맞아요. 근데 놀지 않으면 바보 된다. 오히려. 예, 놀지 않으면 진짜 바보 돼요. 저는 그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사가 되고서 깨달았어요. 이 놀이에 정말 아이들의 성장 요소가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구나.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이들이 하는 놀이 하나를 갖다가 보면 거기에는 자, 사회성이 일단 들어가잖아요. 제가 아이들한테 놀이를 지도를 하는 게 수학보다 더 어려워요. 수학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놀이를 가르치다 보면 이제 혓바닥이 달아야 돼요. 아이들한테 노는 걸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뭐 비석치기 이런 걸 가르쳐 줘요. 그러면은 자, 비석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편을 짜가지고 이제 상대방이 비석을 세우면 이렇게 던져가지고 예, 쓰러뜨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과정을 한번 보죠. 자, 친구들하고 같이 하면 사회성이 맞아요. 발달하죠? 그 다음에 놀이를 하는데 그냥 합니까? 상대방이 이 선을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룰을 지키면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막 뚫어지게 보고 있어야 하잖아요. 엄청난 관찰력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그거 안 해요. 그 다음에 아까 분명히 제가 3단계를 하다가 죽은 것 같은데 4단계를 하고 있어. 너 그러면은 너 죽었어. 왜냐면 너 아까 3단계 일을 이렇게 하다가 너 죽었잖아. 그걸 갖다 재현해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단기 기억력이 엄청나거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야, 내 차례야. 빨리 세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게 안 돼요. 세우란 말이야! 막 소리부터 지르고, 알았단 말이야! 막 그러면서 화내면서 세우고, 그리고는 상대방 보지도 않아요. 세워놓고는 운동장 다른 데서 배회하고 있어. 이런 광경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A라는 방식으로 던졌어. 안 돼. 그러면 다른 문제 해결 전략을 세워잖아요. 문제 해결 전략을 A라는 방식이 안 되는구나. B라는 방식으로 던져봐야 되겠다. 이게 수학에서 수학 문제를 푸는데 A라는 방식으로 풀어서 안 돼요. B라는 문제 해결 전략을 세워서 다시 풀어봐야 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문제 해결력이거든요. 놀이에서도 그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아이들이 놀이를 잘한다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던져. 계속 놀이 끝날 때까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모든 놀이는 손 조작 능력을 엄청나게 좋겠네요. 예, 좋게 합니다. 수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비석 놀이를 하려면은 일단은 납작한 돌을 어디서 구해야 하잖아요. 그럼 뭐 내과나 이런 데 가서 돌을 갖다가 자기 손에 딱 맞게 그걸 계속 하는 그 과정도 엄청난 조작 체험이거든요. 뇌세포가 가장 많이 분포되는 데가 어디예요? 손끝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놀지를 않아. 정말 우리 아이들 제가 지도하면서 기절하는 게 이게 칼질 한번 시키잖아요. 난리 나요. 못하죠. 못해요. 제가 2학년 아이들 가르치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애들 안 되는 아이들 나와보고 그랬더니 절반 이상이 줄을 서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그런가 봤더니 칼 등으로 자르고 있어.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아까 습관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소리내어 읽는 것도 예, 되게 예, 이렇게 예. 그 아이에게 루틴으로 넣으셨잖아요. 예, 예, 예. 소리내어 읽는 게 중요한가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소리 내는 읽기는 정말 중요해요. 책 읽기에 그냥 기본이에요. 근데 안타깝지만은 요즘 아이들은 소리 내어 읽지 않죠. 그쵸. 예전에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교실에 가면 아이들이 정말 제비 입처럼 쫙쫙 벌리면서 한 목소리로 소리 내서 이렇게 읽고 이런 그런 풍경을 자주 봤는데 요즘에 저학년 아이들도 소리 내서 잘 안 읽어요. 근데 이 소리내서 읽기는 이 독서 역사가 거의 모든 나라가 이 소리내어 읽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잘 생각해 보세요. 천자문. 하늘 천따지 네. 이렇게 하면서 낭송이거든요. 소리내서 읽기거든요. 기본이. 근데 어느 순간 다 묵독으로 돌아섰어요. 근데 이 묵독이 이게 눈으로만 읽는 게 집중력이라든지 학습 효과가 좋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연구들 보면은 묵독을 할 때는 이 뇌의 이 활성화 정도는 별로 안 돼요. 그런데 소리내서 읽을 때 MRI를 촬영을 해보면은 이 뇌의 70% 정도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거의 전내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소리내어 읽기가 묵독보다는 훨씬 더 학습 효과가 좋고 그 다음에 이 저학년 아이들이 소리내어서 자꾸 읽다 보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발표력이 좋아져요. 목소리가 트이니까. 그 다음에 구강 구조가 좋아져서 발음도 정확해지고, 그 다음에 음이단이 끊어읽기. 이게 3학년 됐는데도 읽으라고 하면은 아주 떠듬떠듬 1학년 아이들처럼 읽는 아이들도 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소리내서 읽기를 자꾸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기를 하면 이런 점들이 좋으니까 소리내서 읽으면 좋다. 소리내서 읽으면 일단 입으로 읽죠. 그다음에 내가 귀로 읽죠. 그다음에 이 음파에 의해서 전신이 떨리는 거거든요. 이 전신 읽기의 가장 대표가 바로 소리내서 읽기다. 그래서 소리내서 읽기를 하면 좋은데 이 소리내서 읽기의 문제는 뭐냐면 힘들다. 예, 오래는 못해요. 이 묵독보다 훨씬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욕심을 부리면 하루에 한 10분 정도를 할애해서 그러니까 아이가 최소한 하루 제가 아까 30분 독서 얘기했잖아요. 책 읽기를 30분도 안 한다는 건 공부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30분 책 읽기 시간 중에서 욕심 부리면 10분. 아이가 조금 덜 힘들게 하려면 한 5분 정도만 할애해서 책 읽기를 소리내서 읽게 하면 좋아요. 또는 저는 추천해주고 싶은 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국어 교과서 읽기. 국어 교과서를 학교 진도에 맞춰가면서 예를 들어 국어 교과서가 학교에서 5단원 진도를 나가고 있다. 그럼 여벌로 하나 집에다가 사서 놓고 5단원 본문 내용을 반복해서 읽는 거죠. 한 번씩만 하루에. 5단원 한 단원 진도를 나가려면 한 2주 가까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2주 동안 매일 본문 한 번씩 읽으면 10몇 번을 읽게 되잖아요. 그쵸. 그럼 반복 읽기 효과가 생기죠. 10번 이상 반복해서 읽으면 어떤 효과가 벌어질까요? 아이들은 금세 부분 암기 이를 한다고요. 부분 암기된 그런 좋은 그 표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용 글쓰기, 인용 말하기가 되는 거예요. 아웃풋까지. 고급스러운 아웃풋이 되는 거죠. 이런 엄마를 봤어요. 고전을 매일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고전이라. 특히 고전 중에서 잠언, 성경에 잠언 있죠. 잠언을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게 하는 거예요. 잠언이 31장까지 있잖아요. 오늘이 지금 14일이면 14장을 읽는 거예요. 그 한 장 읽는데 5분도 안 걸려요. 14일이면 14장을 읽고 그 다음날 15장 이렇게 해서 31일까지 가서 그 다음달 1일이 되면 다시 1장을 읽는 거죠. 이렇게 해서 1년에 12번을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고 그럼 이게 수십 번 반복해서 읽으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해요. 잠언의 제2 저자가 되는 거죠. 뭐 잠언의 저자가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이잖아요. 애가 솔로몬처럼 되는 이야.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를 읽기는 반복 읽기의 용도로 굉장히 좋다. 강력 추천할 만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 딸들을 영어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했냐면은 두 가지 많이 시켰어요. 흘려듣기. 계속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아이들이 듣든 안 듣든 계속 영어 테이프를 틀어놓는 거죠. 선생님 딴이. 예. 계속 반복해서 계속 들려주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소리내서 읽기. 영어 학원은 안 보냈어요. 진짜로 안 보냈어요. 흘려듣기하고 이 영어 소리내서 읽기 했는데 아이들이 영어 다 수능에서 1등급 받았어요. 책하고 테이프하고 구입을 해서 계속 틀어주고 계속 반복해서 틀어주는 거죠. 흘려듣기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영어 억양이라든지 이런 게 자연스럽게 체득이 돼요.
30여 년 가까이 교직에 계시면서 그 당시에는 공부를 못하거나 딱히 두각도 안 나타냈는데 이런 역량을 갖춘 부모가 있거나 이런 행동을 보이면 포텐이 터지더라. 네. 이런 데이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건데 책 읽기요. 공부는 책 읽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 책 잘 읽는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 책 잘 안 읽는 아이. 그런 결론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책을 읽는 아이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대학교 거치면서 좋은 대학에 간다. 명문대에 간다. 저는 학교를 옮겨 다니지 않으니까 계속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까지 하는 걸 보잖아요. 어떤 아이들이 나중에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가느냐 이렇게 보면은 5, 6학년 때 정말 책 읽기를 갖다가 항상 즐겨 하던 아이들은 반드시 좋은 대학에 가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독서는 배신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책 읽기는 공부와 직결된 뿐만 아니라 아이의 먼 미래까지 볼 때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를 갖다가 가르는 아주 중요한 포텐셜이 나중에 터지고 반드시 터진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따뜻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